Achol University. 강주영 교수님, 들리세요? 강 교수님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네. 예, 민찬호 교수님 계시고. 예, 네. 좋습니다. 지금 38명,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가 60명이었나요? 60인데 뭐 많이 참석하고 계시네. 예. 이게 세미나는 20명이 넘어가면은, 예, 그런 대로 세미나가 가능한 숫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부끄럽지 않으신 분들은 얼굴을 보여주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뭐 각자가 뭐 알아서 하시지만 이제 얼굴이 보여주시면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얘기하는 기분이 드니까. 예. 이제 12시가 돼서 세미나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민찬호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하실 예정이시고요. 학장님께서 좀 민찬호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민찬호 교수님은 저희가 그 금년에 영입한 교수님인데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입니다. 간단히 양력을 말씀드리면은 그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하고 수학으로 복수 전공으로 이제 학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해석학으로 이제 박사를 서울대학교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2018년에 학위를 받으시고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삼성 SD 연구소에서 AI 선행 연구 랩 시니어 엔지니어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스카우트 해가지고요, 저희 그 금융공학 분야에서 교수로 오셨습니다. 아주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예, 박수. 자, 그럼 민찬호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민찬호입니다. 발표를 그럼 바로 시작을 하면 될까요? 네, 발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를 잠시만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이거 화면인가?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예,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예, 예. 네네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를 사실 제가 뭔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보다는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 근데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강화학습에 대해서 이런 인트로덕션을 하고, 그리고 이게 금융에서 어떻게 어플라이가 됐었는지에 대해서 잠시 개념들을 설명해주고 개념들을 좀 익숙해지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강의 자체는 데이빗 제이 실버의 강의에서 많이 따왔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비슷한데 거기서 진짜 핵심적인 부분을 취약해가지고 네,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인다 정도를 언급하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큰 화면으로 보이시는 거죠? 네. 큰 화면으로 보입니다. 예. 네, 큰 화면 잘 보입니다. 네. 예, 예. 네.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이렇게 처음에 Reinforcement Learning Introduction을 잠시 하고요. 잠시 이렇게 인트로덕션을 두고, 그리고 이 Reinforcement Learning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 Reinforcement Learning의 기본 개념을 어떤 식으로 수학적으로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수학적 포메이션, Mathematical Formulation of Reinforcement Learning을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Value Function이랑 이 Policy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value 펑션을 잘 풀기 위해서 Bellman equation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DeepQ 네트워크라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강화 학습 방법론 중에 가장 간단한 버전인 DeepQ 네트워크를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인 개념인 몬테카를로 메소드랑 템포럴 디퍼런스 메소드를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 어떤 방식의 강화학습들이 적용하고 있는지, 강화학습에서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제 파이낸스에서 어떻게 어플라이가 됐었는지에 대한
잠깐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화학습은요, 이런 식으로 알파고를 가능하게 만들고 알파스타도 가능하게 만드는 진짜 엄청난 딥러닝을 사용하는, 그리고 딥러닝을 사용해가지고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엄청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원래 수학 쪽을 하다가 강화학습 쪽으로 가게 된 게 이렇게 알파고가 이세돌이랑 바둑 두는 거 보고 되게 감명 깊게 봐가지고 수학을 저버리고 인공지능 쪽으로 갔었던 건데요.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사실 경우의 수로 따지면 일반적인 알고리즘으로 절대로 다 커버를 할 수가 없는데 딥마인드의 알파고나 알파스타, 스타크래프트 2를 스타크래프트 2를 플레이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것도 결국 프로게이머를 이길 정도의 알고리즘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강화학습이 제대로 학습만 된다면 인간을 훨씬 더 상회할 수 있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강화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의 기본 아이디어는요, 결국에는 당근과 채찍입니다. 당근과 채찍. 어떠한 에이전트, 어떠한 행위자가 어떠한 행동을 잘했을 때 그것을 보상을 준다. 만약 어떠한 행동을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라는 정말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한 알고리즘입니다. 단순한 학습 과정이고요. 사실 아이들 키울 때 착한 일을 하면 사탕을 주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는 그거와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은 이렇게 크게 한 5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environment, 강화학습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학습이 주체가 되는 agent, 행위자, 보통 에이전트라고 많이 합니다. 행위자가 있어가지고 이 에이전트가 있고요. 이 에이전트가 이 environment를 perceive하는 observation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학습이 꽃이라고 볼 수가 있는 보상 혹은 페널티, 이러한 리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를 최대한 accumulate 하기 위해서,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사탕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하는 행동들, 액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액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컴포넌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그래서 각각의 스텝마다 행위자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변해진 상태를 observe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그 행위에 맞춰서 이렇게 리워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환경은 이제 액션에 따라서 환경도 조금은 변할 거고요. 그래서 observation을 주고, 그 다음에 environment 자체가 이렇게 리워드를 줍니다. 실제로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environment를 세팅을 해주고 에이전트도 세팅을 해준 다음에 이제 리워드를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면 딥러닝 에이전트가 이렇게 알아서 이 액션 AT를 학습을 하는 것이 이 강화학습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토의 example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environment라고 하는 것은 즉 환경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화학습이 하나의 환경, 미로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강학습의 문제는 지금 현재 이러한 에이전트, 이렇게 에이전트가 있을 때 에이전트가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미로 끝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것이 최적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environment랑 에이전트가 나왔는데요. environment랑 에이전트가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리워드를 줘야 될지 여기 도착으로 가도록 학습이 가능할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 리워드를 주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적을 하는 게 출발해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도착점으로 갈 때 리워드를 언제 주느냐, 이렇게 도착할 때에만 1을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찌됐든 미로를 풀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보상을 여기서 주는 거죠. 하지만 보통 조금 더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리워드를 매 턴, 보상이 아닌 매 턴 이렇게 -1이라는 페널티를 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이 판 안에 계속 존재하는 한,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판 안에서 계속 존재하는 한 에이전트는 계속 벌을 받을 것이고, 그 벌을 최대한 적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도착을 하도록 학습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워드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워드를 주는 것마다 에이전트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가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드린 리워드를 여기서 1만 주는 것은요, 에이전트가 이렇게 가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한번 쭉 순회를 한 다음에 도착을 하더라도 보상이 똑같고요. 에이전트가 바로 최선의 길을 가서 이렇게 바로 도착을 해도 보상이 똑같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리워드를 매 턴 마이너스 1, 여기서도 마이너스 1을 주고 여기로 가도 마이너스 1을 주면 이 에이전트는 리워드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항상 최적의 길로만 가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우리가 에이전트를 어떤 식으로 학습하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리워드를 이용해 가지고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적재의 보상이나 얼마나 적재의 페널티를 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강화학습을 원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혹은 더 빠르게, 혹은 더 느리게 더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리워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본적인 example을 한번 봐봤습니다. 강화학습 example을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리워드를 최소화한다는 게 말이 어떻게 좀 죄송합니다. 페널티를 최소화합니다. 페널티를 이게 최소화한다. 오케이. 네네네. 그러니까, 오케이. 이게 accumulative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건데요. 이걸 지금은 사실 리워드가 의무값이니까 제가 말을 편하게 페널티를 준다라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테이블이 타이틀이 리워드로 돼 있네. 네네네.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리워드를 최소화한다는 말도 되긴 되네. 근데 오케이. 원래 페널티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페널티라고 했지 보통은 의미값이 리워드라고 많이들 합니다. 설명을 위해서 잠시 페널티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네. 아무튼 결국 강학습의 최종 목표는 이렇게 accumulative 리워드가 최대가 되도록, 혹은 이 경우에서는 accumulative 페널티가 최소가 되도록 학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강화학습의 개념은 결국 당근과 채찍이 강화학습의 기본 개념이었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수학적인 포뮬레이션으로 확장을 시킬 것인지, 어떤 식으로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의들이 필요합니다. state st는 마르코프입니다. 언제? 현재 시점에 미래에 대한 예측이 현재 시점에서만 정보를 받았을 때와 미래에 대한 예측이 과거의 예측들도 예측을 받았을 때와 똑같을 때, 즉 과거의 행적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때라는 때 이때 마르코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학습은 기본적으로 일단 마르코프 프로세스에서 출발합니다. 마르코프 프로세스 혹은 마르코프 체인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S와 P 집합인데 S는 finite set of states, 즉 여기서는 finite set of states는 예를 들어 이러한 한 칸 한 칸이 state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요. 즉 에이전트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 2,2에 있다. 2,3에 있다. 2,4에 있다. 3,4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상태를 나타내주는 state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체인처럼 여러 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finite set of states고요. P는요. P is a state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라서 PSS'은요. 현재의 상태가 S일 때 그 다음 상태가 S'이 되는 그러한 확률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probability matrix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있으면 강화학습이 쓰지는 못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하나씩 추가를 할 겁니다. 처음에 리워드가 들어가 있죠. 리워드. 그래서 강학습의 기본 개념이 accumulative 리워드를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학습이 된 것인 걸 감안하면 이러한 리워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 is a reward function. 그래서 이게 RT 플러스 1이 random variable이라고 했을 때 이거의 expectation valu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마는 여기서 현재 가치 discount factor입니다. 우리가 당장 보상을 받는 게 아무래도 100턴 후에 보상을 받는 것보다 나았기 때문에 이러한 디스카운트 팩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화학습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이러한 Total Discounted Reward, Return, 이 GT라는 것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강화학습이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GT는 정의는 사실 Summation of all reward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Accumulative reward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디스카운트 팩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카운트 팩터를 고려한 Accumulative rewar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디스카운트는 당연히 0과 1 사이일 거고요. 그리고 디스카운트 팩터가 0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다음 턴만 보고 그 이후의 턴부터는 전혀 고려를 안 하겠다라는 의미로 네, 근시안적이다라는 얘기고요. 감마가 굉장히 1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네, 미래의 가치도 충분히 현재의 가치처럼 생각을 한다. 그래서 foresighted evalua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학습이 목표가 결국 이 return GT를 최대한으로 하기 위한 거니까요. 이거를 조금 더 수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value function을 define을 하는데요. 그래서 definition, state value function vs는요. Markov reward process는 이렇게 expected value of GT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상태에서 얼마나 얘가 미래에 가치가 있을지, 얼마나 많은 리워드를 받을 수 있을지를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예제를 봐볼게요. 이게 데이비드 실버 강의에서 실제로 예제를 썼던 example인데요. 자, 이것은 이렇게 3번 연속 수업을 듣는 겁니다. 3번 연속 수업을 듣는 건데 첫 번째 수업에서는 이렇게 딴짓을 0.5의 확률로 페이스북을 볼 확률입니다. 그리고 한번 페이스북을 보면 90% 확률, 0.9의 확률로 이렇게 계속 또 페이스북을 보는 거죠. 그리고 0.1의 확률로 다행히 페이스북을 벗어나서 다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수업을 듣고 수업을 3번 다 들으면 그래서 시험에서 패스를 해가지고 이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혹은 세 번째 수업에서 도저히 못 참겠어가지고 술집에 가면 술을 많이 마시면 클래스 2부터 또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클래스 1으로 다시 돌아가고 네, 다행히 술을 좀 적게 먹었으면 다시 클래스 3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식의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를 한번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각의 이러한 동그라미들 혹은 네모도 스테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0.5는 이렇게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PS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워드 Rn-2, Rn-2, Rn 플러스 10 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리워드입니다. 즉 시험에 통과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기 때문에 리워드가 플러스 10이고요. 술을 마시면 그래도 네, 좀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리워드가 플러스 1. 페이스북을 하면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리워드는 마이너스 1. 수업 듣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리워드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슬립을 하면 네, 이제 이게 터미네이트 돼가지고 이 과정 자체가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의 예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인데요. 아직 강화학습이 정의가 다는 안 되어 있죠. 뭐냐? 액션이 없습니다. 지금은 50% 확률로 클래스를 들을지, 80% 확률로 또 클래스를 들을지, 20% 확률로 잠을 잘지 아직 에이전트가 액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선택이라는 요소를 이제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value 펑션을 다시 정의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immediate reward RT 플러스 1일 텐데 이러한 value 펑션을 이런 식으로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액션이 정의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value 펑션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퀘이션 자체를 풀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각 스테이트마다 네, 미래의 expected return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래스 3에서는요 0.6%로 리워드를 10을 받을 거고요 0.4%로 리워드를 1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하면 뭐 6.4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물론 이게 미래 가치를 쭉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네, 어렵겠지만
결국에는 이 클래스 3에서의 state value 값을 얻을 수가 있고 클래스 2에서의 state value 값을 얻을 수가 있고 클래스 1에서의 state value 값을 전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액션이 정의되기 전입니다. 네, 이제 액션을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에서 이제 저희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도록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에서 SPR 감마에서 이제 A라는 것을 주는 겁니다. Finite set of actions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를 통해서 이제 강학습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강학습을 설명할 수 있는 mathematical formulation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클래스룸 1이었고요. 클래스룸 2였고요. 클래스룸 3였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페이스북이었고요. 자, 이제 더 이상 아까와 달리 아까는 이렇게 확률로만 설명이 됐었는데요. 0.5의 확률, 0.5의 확률로 설명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체적으로 페이스북이라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거나 혹은 study라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거나 혹은 sleep이라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거나 혹은 pub에 간다라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액션을 취함에 따라서 우리가 리워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봐볼까요? 여기서의 최적의 행동은 study 해가지고 리워드 플러스 10을 받아가지고 도합 마이너스 2 플러스 10 즉 도합 6의 리워드까지 받는 것이 최적의 행동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절대로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에이전트가 어떤 식으로 액션을 취할지를 종합한 게 바로 이 policy입니다. Pi is a distribution of our actions given for given states. 즉 S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현재 에이전트가 상태 S에 있을 때 이 액션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가장 효율적인 policy라는 것은 always study겠죠. 그래서 이 클래스룸에 있어도 study를 하고 이 클래스룸에 있어도 study를 하고 만약 페이스북을 하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quit을 해라 라는 게 이러한 policy겠죠. 우리 한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에이전트는 어떠한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뭐 policies are stationary, time dependent 그리고 MDP policies depend on the current state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상태에만 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policy 파이가 주어지면 즉 에이전트가 어떻게 행동할지가 전부 다 예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value function은요. 우리가 value function은 파이에 dependent한 펑션이 됩니다. 우리가 폴리시에 따라 가지고 리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리턴을 많이 받는 것은 study always study라고 하면 리턴을 6이라는 리턴을 봐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항상 always facebook이라고 하면 항상 리워드는 계속 마이너스 1만 쌓이기 때문에 네, 결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폴리시에 따라서 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값이 달라집니다. 포텐셜 accumulative reward가 달라집니다. 즉 이 value 펑션은 결국 파이의 펑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value 펑션뿐만이 아니라 액션까지 생각하는 액션 value 펑션, Q 펑션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Q 펑션은 뭐냐? 비슷하게 expected return, expected value of return인데요. 다만 state와 액션까지 있을 때의 expected value of retur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이 값에서 study라는 이 state에서 study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랑 페이스북이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다르잖아요. 나오는 accumulative reward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들까지 이제 생각을 한 것, 고려를 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Q 펑션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는 Q 러닝이나 Deep Q 네트워크
나는 그 Q들이 전부 다 이 Q에서 따온 것입니다. 즉 Q 러닝은 이 Q에 대한 에스티메이트를 해가지고 최적화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MDP가 언제 그럼 풀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MDP는 언제 풀렸냐고 생각하면 어떠한 폴리시, 어떠한 에이전트가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게 맥시멈 값이 됐을 때 이게 optimal state value function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액션들에 대해서, 모든 폴리시에 대해서 이것이 맥시멈 값을 가질 때 이것이 optimal action value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옵티멀한 state value function 혹은 옵티멀한 action value function을 알 때 우리는 이제 이 Markov decision process가 풀렸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state function도 다시 이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베어만 이퀘이션입니다. 아까 액션이 없고 그냥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매트릭스만 있을 때도 이런 식의 이퀘이션이 가능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액션이 있더라도 이거 마치 폴리시 파이에 대해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이퀘이션을 모든 것을 다 풀면요, 결국 이 V 파이 S라는 것을 바로 클로즈드 솔루션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Q파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파이가 주어지면 우리가 V파이에 대한 값을 완벽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하는 게 굉장히 하이 컴퓨테이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잠시 V와 Q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V라는 것은 어떤 스테이트 S에서 expected retur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각의 액션에 따라 액션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즉 V를 Q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Q도 V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스테이트에서 어떠한 액션까지 갔을 때 그러면 그것이 스테이트들의 서메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또 다시 활용하면 아까와 같이 베어만 이퀘이션으로 다시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베어만 이퀘이션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를 하나의 벡터 V 파이 S를 각각의 스테이트를 모두 다 모두 다 표현한 벡터라고 하면요, 이 V 파이를요. 그러면 사실 이 V 파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찌 보면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것과 같은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어가지고 값을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물론 이렇게 파이가 주어져 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파이가 주어져 있을 때 사실 우리는 V 펑션, value 펑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value 펑션이 주어져 있을 때 파이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상호 보완적입니다. 이 폴리시와 value 펑션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그래서 optimal policy를 일단 정의를 할 건데요. An optimal policy can be found by maximizing over QSA. 만약 저희가 왼쪽 길과 오른쪽 길, 갈림길이 있었는데 오른쪽 길로 가면 리워드가 2라는 것을 알고 왼쪽 길로 가면 리워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것을 확률로 나타내지 않겠죠.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겠죠. 왼쪽으로 가면 무조건 손해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즉 항상 가장 많은 리워드를 줄 것 같은 애한테 간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이것이 바로 옵티멀 폴리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옵티멀 폴리시뿐만이 아니라 리턴이 가장 높은 값으로 가게 될 것 같은 곳으로 항상 가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는 그리디 폴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디 폴리시를 이용해 가지고 어떠한 Q라는 펑션에서 이렇게 파이라는 폴리시를 유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we immediately have optimal policy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optimal policy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이 파이스타가 정의가 되면 V 파이스타 of S는
옵티멀 밸류를 얻고 또 Q 파이 스타 of S는 옵티멀 옵티멀 Q 펑션을 얻는다라고 또 매서메리컬리 포뮬레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시간에 되게 많은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가 어떠한 에이전트가 어떠한 폴리시 파이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러한 베어만 이퀘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가 for given pi 우리가 이거에 해당하는 V 파이라는 것을 이러한 이퀘이션 베어만 이퀘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이 V 파이를 가도록 이런 식으로 가는 알고리즘 베어만 이퀘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다시 V가 주어져 있을 때는요. V가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그리디하게 폴리시를 선택함으로써 다시 파일을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폴리시를 업데이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데이트된 폴리시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V 펑션들을 업데이트를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 수학적으로 이 V 파이와 폴리시 파이 옵티멀 폴리시와 옵티멀 V 펑션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mathematically proved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 뭐 fixed point problem을 쓰면 쉽게 증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mathematical formation of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강화학습을 그냥 수학적으로만 쓰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강화학습이라고 하면 인공지능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인공지능과 강화학습이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지금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사실 낄 틈이 없었는데 그러면 왜 딥러닝과 리인포스먼트 러닝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Q러닝 자체는 마찬가지로 오로지 수학적인 내용입니다. 즉 스테이트와 액션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밸류가 있는 거고요. 이 밸류를 이용해서 폴리시를 얻는 겁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이 스테이트 액션을 이런 식으로 표로 나타낼 수 없을 때 이 각각의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해서 밸류들을 나타내기에 스테이트가 너무 많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조금 이 표를 approximate 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둑을 예를 들어 볼게요. 바둑이 대략 10의 100승 꼴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0의 100승 꼴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모든 value of s 혹은 q of s, a를 구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approximation을 해야 됩니다. 모든 값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q라는 펑션을 결국 approximation을 해야 되는데 그 펑션을 approximation을 하는 툴이 바로 뉴럴 네트워크 혹은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딥Q러닝이라는 것은 사실 이 Q 테이블을 딥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approximation 하겠다. 당연히 완전 true한 밸류는 아니겠죠. 하지만 충분히 approximation가 된다면 충분히 approximation가 된다면 이제 알파고나 알파스타 같은 그러한 펑션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펑션이 있을 때 이것이 스테이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학적으로 혹은 실무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유사하게 어프로치하는 게 펑션 어프로크시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펑션을 어프로크시메이트 하는 게 이것이 강점입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Q러닝과 이렇게 딥 뉴럴 네트워크를 합치는 게 바로 딥Q 네트워크입니다. 딥Q 네트워크는 아직도 여전히 가장 많이 쓰이는 반복론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딥Q 네트워크를 푸는 여러 가지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말했듯이 일단 딥러닝을 쓰려고 할 때는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경우입니다. 뭐 10의 100승일 수도 있고 알파고 같은 경우는요. 뭐 이미지 카테고라이제이션으로 하면 사실 알파고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경우의 수를 어느 정도 펑션을 어프록시메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결국
approximate 하는 과정이 이 벨만 이퀘이션을 풀어야 됩니다. 이 벨만 이퀘이션을 푸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인데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결국 모든 state, reward에 대해서 모든 경우를 다 푸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경우의 수가 많으면 얘도 사실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그냥 네,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사실 DQ 네트워크에서 쓰이는 것은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몬테칼로 그리고 템포럴 디퍼런스 이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건데요. 이 몬테칼로 같은 경우는요. 네, 여러분들 많이 들었다시피 몬테칼로는 실제 경험에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V 펑션을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템포럴 디퍼런스는 이렇게 한 가지 조각조각 낸 가정을 봐가지고 이 V 펑션, 이 벨만 이퀘이션을 풀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몬테칼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액션을 쭉 다 취해보고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 GT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벨만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반면 템포럴 디퍼런스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추정된 값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미래의 값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개념을 네, 예제를 들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예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결국 토탈 타임을 프리딕션을 하는 겁니다. 즉 퇴근해서 집까지 갈 때의 토탈 타임을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43분 걸리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예측하는 과정을 봐보죠. 일단 처음에 회사를 나올 때는 30분이 걸린다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딕트 토탈 타임은 30분, 총합 30분이 걸린다고 예측을 했고요. 차까지 가는데 비가 오고 있으면 일단 5분이 지났고 그리고 그 이후 비가 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걸리겠다. 35분을 예측을 할 겁니다. 즉 도합 40분으로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고속도로가 근데 뚫려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20분이 지났고 남은 시간 동안은 비교적 빨리 집에 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15분을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트럭 뒤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10분 지체하는 동안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리겠다. 트럭이 너무 느리게 가서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리겠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갔을 때는 뭐 40분 걸렸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43분. 이런 식으로 계속 예측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몬테칼로와 템포럴 디퍼런스 방법으로 한번 생각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몬테칼로는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항상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집에서부터 회사에서부터 집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을 하고 싶은데 결국 우리는 끝까지 가봤기 때문에 트루밸류를 알고 있습니다. 43분 걸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어떤 식으로 예측해야 됐었냐면 처음에 오피스를 나갔을 때도 처음에 퇴근을 했을 때도 43분이 걸릴 거라고 예측을 했어야 될 거고요. 우리가 차에 도착했을 때도 43분이 총 걸릴 것이다. 뭐 고속도로가 빨리 막히더라도 43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게 몬테칼로 메서드입니다. 즉 트루 밸류를 43분 걸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43분에 맞춰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반면 템포럴 디퍼런스는요. 이렇게 한 조각만 봅니다. 맨 처음에 예측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스테이트까지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즉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하냐면 맨 처음에 오피스를 나왔을 때 오피스를 나왔을 때 30분이라고 예측했는데 알고 보니까 차에 들어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40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즉 이것을 40분에 맞추도록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차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35분이라고 예측했는데 트럭이 있었어요. 트럭이 있어가지고 좀 더 느리다. 그래서 내 아까 예측이 잘못됐다. 다시 한번 예측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즉 매 순간마다 예측을 업데이트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매 순간마다
이 V 펑션을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사실 수학적으로 엄밀한 것은 이 몬테칼로 메소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트루 밸류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반면 템포럴 디퍼런스는 바이어스 돼 있습니다. 언바이어스 돼 있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30분을 트루 밸류가 43분인데 네, 40분을 예측해야 되고요. 40분을 예측했던 것을 심지어 35분으로 예측을 업데이트로 해줘야 됩니다. 즉 방향이 잘못됐죠. 그래서 사실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맞지만은 않는데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컴퓨팅이 적게 들고 훨씬 더 빨리 컨버전스를 하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 딥러닝을 쓸 때 이 템포럴 디퍼런스 방법을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DQN에서 이 벨만 이퀘이션, 이 V 펑션들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이 V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방법론 중 하나를 템포럴 디퍼런스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딥큐 네트워크였어요. 네, 여기까지가 딥큐 네트워크인데요. 이제 그러면 딥큐 네트워크가 강학습의 한 부분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는가?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딥큐 네트워크는요. 이름에서 선사하듯이 딥큐 네트워크, Q 펑션을 알아가지고 그 Q 펑션을 이용해서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강학습의 목적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Q 펑션을 사실 필요하는 게 아닙니다. 맨 처음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맨 처음 예제는 미로에서 탈출하는 그런 예제였잖아요. 아이고. 네, 미로에서 탈출하는 예제였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밸류를 주면서 리워드를 주면서 이 각각의 Q 밸류를 구할 수가 있지만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가라. 리워드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얼마나 받을지 우리가 미래에 얼마나 받을지 예측을 할 필요는 없이 여기서는 밑으로 가라. 여기서는 밑으로 가라.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폴리시 그라디언트 방법입니다. 즉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잠시만요. 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DQ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밸류들을 이용해 가지고 각 스테이트마다 얼마나 미래에 리턴 값이 있을까 이것을 예측을 함으로써 네, 그 다음에 폴리시를 구하는 건데요. 사실 폴리시라는 것은 굳이 Q 펑션이 없어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폴리시 그레디언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좀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딥Q 네트워크는 이렇게 value based 펑션, value based method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Q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폴리시를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폴리시 베이스는요. Q 펑션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폴리시 파일을 업데이트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딥QN이 이거의 대표적인 예고 폴리시 베이스드는 뭐 리인포스 같은 알고리즘들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근데 요즘에 방법론들은 보통 액터 크리틱을 이용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이 액터 크리틱이라고 하는 것은 폴리시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폴리시가 얼마나 잘 업데이트 됐는지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 value 펑션을 쓰는 겁니다. 즉 value 펑션도 필요하고 폴리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올 수가 있고 사실 요즘 뜨고 있는 PPO나 뭐 TRPO, 뭐 A3C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액터 크리틱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QN이랑 액터 크리틱이 뭐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DQN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큐브 펑션을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푸는 반면 액터 크리틱 방법은요. 이 파이라는 것을 업데이트하는 분야 한 분, 파이라는 것을 업데이트하는 곳 한 번, 그리고 V라는 것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따로 나타나가지고 이 두 개가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가 실제로 액팅을 하는 거니까,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거니까 이것을 액터, 그리고 그 액터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평가해주는 이러한 크리틱이 있어가지고 이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액터 크리틱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크게 방법론, 현재 강학습의 방법론을 그냥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강화학습이 뭐 포트폴리오 파이낸스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빠르게 예제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예제는 2019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Dynamic Replication of Hedging. 네, 얼마나 얘네들이 모방을 잘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토매틱 해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RL 에이전트들을 이용해 가지고 오토매틱 해칭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뭐 프릭션이 없거나 뭐 컨티뉴어스 타임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네,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어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릭션이 있도록, 즉 트레이딩 코스트가 있도록, 그리고 실시간이 바로 컨티뉴어스 타이밍이 아니라 디스크리트 트레이딩만 가능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즉 이것을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풀면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포뮬레이션이 이렇게 됐고요.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잘 쓰기 위해서 결국 리워드가 세팅이 돼야 되고 인바이러먼트가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옵티멀 포트폴리오 찾는다는 것은 이 웰스라는 것이 최대가 되고 그 와중에 그 분산 이 리스크 어버전 값이 있으면 그 분산 값을 최대한 적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안해 가지고 저희가 리워드를 이런 식으로 설정했어요. 이 CT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결국 저희가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트레이딩 코스트라는 거고, 이 델타 WT라는 것은 이 얼마나 우리 그 부가 얼마나 얼마나 리스크가 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리워드는 이거 마이너스 CT입니다. 네, 결국 트레이딩 코스트도 최소화하려고 하고 이렇게 리스크도 이 다이버전스도 이 베리언스도 굉장히 적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워드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요.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유러피안 옵션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environment 혹은 state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즉 컴퓨터가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스탁의 underlying price 고요. 그리고 얼마나 expiry 할 때까지 만기 시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스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것만 있을 때 이것을 state로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 중간에 있는 점선이 죄송합니다. 렉이 걸렸네요. 네, 다 잘 보이시나요? 네, 결국 이렇게 중간에 있는 점선이 실제 이 웰스의 값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베리언스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이런 식으로 스탁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했을 때 이것을 해칭하도록 이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잘 학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할 만한 게 RL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즉 얼마나 지금 스탁 밸류가 얼마인지, 만기 시까지 시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스탁 개수가 몇 개인지에 대한 정보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 해칭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K도 모르고 브라우니안 모션을 따른다는 정보도 모르고 볼레티리티는 당연히 모르고 그릭스나 뭐 BS 블랙셔츠 이퀘이션 전부 다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꽤나 괜찮은 해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굉장히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예제에서만 봤을 때에도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말할 건데요. RL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슈퍼바이스 러닝은요, 사실 참과 거짓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학습이 굉장히 쉬운 반면 RL은 reinforcement learning은 environment도 있어야 되고 리워드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줘야 됩니다. 아까 그 미로 찾기 게임에서처럼
리워드를 몇 턴 마이너스 1을 주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고 미러찾기를 완료했을 때 리워드를 1로 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식으로 리워드랑 네,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전부 다 저희가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게 언제 가능하냐? 언제 그래도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냐 하면 바둑처럼 그냥 일반적인 머신 인공지능 방법론들이 막힐 때 의외로 되게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잘 학습이 된다고 하면 인간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포텐셜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강화학습을 사실 제 연구로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말했다시피 이게 사실 강화학습만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이미 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에서요. 근데 이게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한계가 컴퓨테이션 프로블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가 삼성 연구소에서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좀 효율적인 뉴럴 컴프레션을 통해서 만든 efficient neural network 스트럭처를 이용해 가지고 컴퓨테이션 프로블렘을 좀 이스하려고 하고요. 또 코릴레이션들을 보통 reinforcement learning을 쓴다고 하면 완전히 랜덤 워크일 때 쓰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코릴레이션을 고려를 안 하는데 그것을 좀 고려한 스토캐스틱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화학습들을 바탕으로 일단 미래에 연구를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있으면은 받겠습니다. 질문 지금 59명이 들어와 계신데요.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뭐 그 다른 분들이 질문을 생각하는 동안에 그냥 우스개 질문 하나 할게요. 문 교수님. 네. 아까 10의 백승이라고 그랬는데 10의 백승이면 10의 컴비네이션이 바둑이 네네네. 12 공이 10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둑 잘 두십니까? 어렸을 때 들고 한 번도 안 바둑 탔습니다. 저는 2급인데 근데 19 곱하기 19거든요. 그러니까 362니까 점에다가 번호를 다 매기면은 361 팩토리얼이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그죠? 그다음에 상대방이 공을 한 점을 놓는 순간에 나머지 콤비네이션이 360 팩토리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백승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물론 딥러닝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경우는 그 학습에 의해서 제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까 말했던 팩토리얼은 361 팩토리얼 그다음에 360, 200, 359 팩토리얼 이렇게 나가니까 그 10의 백승이라고 하는 거는 뭐 100의 50승인데 그러니까 그게 콤비네이션이 훨씬 많아져요. 그게 사실 제가 말한 10의 백승이라고 하는 건요. 딱 그 바둑판 한 판이 아니라요. 바둑판 한 번 두려고 했을 때가 361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흰 돌이 있을 수도 있고 검은 돌이 있을 수도 있고 비어 있기 때문에 3에 361승 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두는 거라고 하면 컴퓨터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10의 백승에서 이제 그거를 팩토리얼한 느낌으로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에 알파고 시합 할 때 컴퓨터가 100대인가 동원됐다고 뭐 얘기 들었거든요. 굉장히.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둑을 둘 줄 아니까 이게 절대 콤비네이션이 얼마. 저는 이제 바둑이 컴퓨터가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둑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컴퓨터가 이기는 날이 오지 않는다고 믿었고요. 그게 체스는 되는데 근데 컴퓨터가 이기는 거 보고 야 이게 엄청난 AI가 엄청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들 있으십니까? 지금 또 다른 질문 좀 해주시면 좋은데. 질문이 없으신가요? 뭐 계속 혼자서 질문하게 되는데. 그 벨만 인케이션은 결국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뭐 AI는 잘 모르고 그 옛날에 OR 풀 적에 이제 프린시플 오브 옵티멀리티 그걸로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서 이제 관계되는 거는 이제 마콥 체인 뭐 그런 개념. 그다음에 아까 그 리워드는 그 이제 에이전트 디펜던트 아닌가요? 그죠?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리워드가. 리워드는 결국 저희가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즉 설정하는 에이전트. 거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죠? 아,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패스가 달라질 수 있고. 네. 그래서 그 리워드를 짜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사실은 거의 전부 아닌가요? 리워드가 우리가 디시전 어널리시스에서도 그 페이오프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페이오프 결정하는 게 그게 전부잖아요. 페이오프가 달라지면 패스 자체가 확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리워드를 지금 -1 뭐 아까 그 스타디 앤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스타디 네네. 거기서 마이너스 그거 잠깐 보여주시죠. 예. 그거 보여주면은 -2 뭐 10 이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패스가 막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디시전 어널리시스에서는 그 페이오프라고 리워드를 페이오프라고 하는데 페이오프를 정하는 것이 더 큰 매스메디컬 이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임의로 정했을 적에 그 솔루션이 막 달라지니까. 네. 그러니까 또 리워드를 설정한 것만큼 또 중요한 게 뉴럴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겠죠. 제가 이걸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을 그냥 한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이게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방법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알파고 같은 경우는 MC 트리를 이용해 가지고 뭐 최적화된 방법론을 찾는다 이런 느낌이었고, 뭐 다른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는 CNN,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CNN을 이용해 가지고 패턴 레커니션을 해 가지고 구하는 거였다시피, 네, 그래서 사실 이 뉴럴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어떤 식으로 구조를 짜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워드 짜는 것만큼요. 최소한. 그럼 네. 질문을 좀 여기 포스텍 쪽에서 들어와 계신 분이 있으면 해주시죠. 포스텍에서 오늘 좀 참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질문이 없으면은 뭐 우리나라는 원래 질문이 없는 나라인데 근데 지난번에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문 안 해가지고 뭐 에피소드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구영공 교수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구 교수님? 예. 구 교수님 한마디 하시죠. 뭐 잘 배웠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이런 것에 좀 관심이 많은데 이제 한 20년 정도 제가 20년 넘었네요. 한 25년 정도 생각해본 문제가 있는데 텍스 프로블럼, 텍스가 있을 때 어떻게 포트폴리오 optimization 하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그럴 때 보면은 지금 말씀 때 이제 아까 전에 그 설명하신 거 보니까 그 몽테카를로하고 그 템포럴 디퍼런스가 있는데 이제 터미널 웨스를 optimize 하는 문제에서는 이 중간에 리워드가 RT 플러스 1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그럴 때는 몽테카를로만 터미널 웨스를 터미널에 가서 리워드가 생기는 것은 템포럴 디퍼런스를 좀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지적을 해줬었는데요. 이게 터미널 할 때만 이런 식으로 리워드를 주는 경우는 사실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게임이죠. 바둑도 그렇죠. 네, 바둑도 그렇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바둑을 했을 때 이겼을 때만 리워드를 주는 방식도 물론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하면 학습이 아무래도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 잘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러니까 텍스 문제라고 하더라도요.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리워드를 사이사이에 주는 방향도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러면 뭐 나중에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또 더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은 저기
이 세미나 시리즈는요, 저희가 혹시 참석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이제 3가지 실천하고 있는 information sharing and knowledge sharing, 그 다음에 evaluation sharing, 3가지 추진 전략 중에 하나로서 이제 knowledge sharing의 세미나입니다. information sharing은 이제 연구업적 공개, evaluation sharing은 이제 external review, 이 3가지인데 우리가 그 3가지를 실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계속 참석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은 경영연구소의 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소장님 강주현 교수님 마무리 랩업을 하시죠.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굉장히 많은 또 분들께서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주 11월 3일에도 또 저희 신임교원이신 김주현 교수님의 세미나가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꼭 참석을 바라겠고요. 오늘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고, 참고로 잠깐 공지가 있는데 저희 경영연구소 홈페이지가 지금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 경영연구소에서 교수님들의 연구 동정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최근 2, 3년 내에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보내주시면 저희 경영연구소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